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이제 한미동맹과 관련된 주제인데, 우리가 한미동맹 하면 뭐 다 좋은데 이제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이게 왜 동맹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다 하고 가는 것처럼 관성적으로 그냥 한미동맹인가, 우리가 왜 정말 동맹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독일 얘기를 먼저 좀 하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주독 미군을 9,500명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도 감축이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독일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독일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었고요. 물론 독일은 이미 이제 냉전적 안보 환경을 벗어난 나라고, 우리는 아직 그런 냉전적 안보 환경에 짜투리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미국으로부터의 동맹 효과를 가장 잘 누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정보기관에서 하는 분석 같이 했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얘기긴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상당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독일은 지금 미국이 끌고 가고 있는 국제체제의 시스템에서 좀 뛰어내리고 있다, 좀 탈출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상당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 중국과의 수출이 무려 5배가 늘었고요. 또 중국을 방문한 횟수가 벌써 메르켈 총리가 12번이나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다. 또 반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뭐 트럼프의 미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보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평화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고요. 또 하나는 미중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의 평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동북아 차원의 평화가 무너져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남북 간의 전쟁에 못지 않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굳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난 뭐 수백 년간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또 개화기에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물론 6.25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전쟁의 아픔이기 때문에 6.25에 대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제 35년 또 그 이전에 청나라로부터 침략당했던 이런 시간들, 임진왜란 이런 것들이 결코 가벼운 시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무려 7년이나 지속이 됐고요. 한국전쟁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동북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뇌어 봐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일제 35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통하고 화가 나잖아요. 가끔 좀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화기에 만약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청나라가 우리에 대한 종주권을 만약에 더 강하게 해서 우리 주권을 조금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나라가 우리에게 종주권을 더 강하게 했더라면 일본에게 넘어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 만약에 그랬으면 일제에게 강점은 되지 않았겠지만, 자 그러면 현재에 와서는 그런 청나라에게 종속된 예속된 상태를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것은 또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한미동맹과 관련된 교훈의 일부라서 제가 얘기를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점으로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전쟁과 한반도 평화. 한국전쟁 시에 미국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줬죠. 두 번째,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 평화. 베트남 전쟁 때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워야 했고요. 그것은 비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들도 공유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동아시아에서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전략도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것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과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는 이겁니다. 한미동맹과 평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서 생기는 얻는 효과. 이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과 최근에 이제 전작권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작권을 가장 중요한 소재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전작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쑥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유엔군 사령관에게 그냥 이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지휘권 일체를 이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영구히 이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구히. 이게 이제 리처드 스튜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권을 이양한다고 하는데 이걸 싫어할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이게 과연 미국에게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라면, 거꾸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픈 역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후에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작전 통제권이 이양이 되죠. 이것을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 통제권 이양에 대한 논의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하고요. 1994년에 들어와서 마침내 한국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됩니다. 한수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김영삼 대통령이 작전권,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이것은 이제 제2의 창군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와서야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남아있는 전작권까지 전환을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2012년에 환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1차 연기되면서 2015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시기가 아닌 조건부 전환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화두를 던졌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자, 그러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이론적으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동맹은 우리가 잘 아는 왈트가 안보 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글렌 스타이너는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비사용을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연합. 여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맹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이제 가장 유력한 이론들인데, 현실주의에서는 동맹은 설득, 억지, 방어, 그리고 격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전보장의 장치죠. 그러니까 우리 한미동맹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에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유주의에서는 이것을 이제 잠금장치로 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무장을 하려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기능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각 서로를 구속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또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동맹, 정체성을 공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부각이 됩니다. 동맹의 이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딜레마인데요. 안보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주권을 양보해야 되고, 주권을 추구하다 보면 안보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자율과 안보의 교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쪽을 추구하게 되면 한쪽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미사일 지침 이런 것들이 우리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동맹을 체결했을 때의 조건, 아까 제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이상철 전 차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GDP는 북한보다 훨씬 못했죠. 자, 그런 조건이 변했다는 겁니다. 또 국방에 우리 그 군사력에 있어서도 핵 능력을 포함하면 우리가 좀 이제 비대칭 전력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핵을 포함하면 우리가 뭐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래식 전력만으로 본다면 사실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이 재래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철에 불과할 수도 있는 북한의 무기들과 한국의 첨단 무기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와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된 환경, 또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하면서 안보를 추구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율성과 안보의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동맹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이게 방기의 위협이고요. 또 동맹국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다 보면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그래서
방기를 피하다 보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루를 피하다 보면 방기될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딜레마의 핵심이겠죠. 자, 동맹의 딜레마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국가안보, 우리 이 국가안보의 목표와 기조, 과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상철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안보의 기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북한의 경우는 생존이었죠. 우리도 과거에는 생존이 더 큰 목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생존의 범위는 이제 뛰어넘는다. 우리는 이제 평화가 더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의 딜레마. 최근에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를 보셨죠.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도 한미관계에 발이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미 워킹그룹이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한국이 자율성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억제력이 불충분한 국가인가? 지금에 와서 우리의 능력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때는 방기의 딜레마, 방기의 위협이 더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미중 전략 경쟁의 와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또 중국의 1대1로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한반도 이외의 어떤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연루의 딜레마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 구조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안보의 구조가 평화를 추구하는 데 유리한 상황인가,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와 한미동맹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딜레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고려를 하고 동맹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방기와 연루 사이에 이런 함수 관계가 있는 거고요. 옛날에 베트남전을 참전할 때는 우리가 미국에게 혹시라도 버림받을까봐 참전을 했었어야 했던 거고요. 걸프전 때는 참전을 했지만 전투병력을 보내지 않는, 그만큼 우리가 안보 위협이 더 줄었다는 거죠.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방기 위협보다는 연루의 위협이 더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보와 자율성의 딜레마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군 통수권을 이양했을 때와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전작권을 환수해야 되는 시점에 이 딜레마의 위치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동맹이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 주도의 동맹, 이게 뭐 사실 오늘 답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결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미 동맹과 대중국 관계,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안보만 안전만 생각한다면 다 봉쇄하고 각자 집에 앉아 있어야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미중 안보 이슈의 분쟁이 심화된다고 하는 것,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 한 가운데로 우리가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자율성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을 위한 최근의 문제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한미동맹에 있어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이 와중에서 우리가 평택 미군기지와 같은 훌륭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에게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고 우리의 입장이 전달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자권이 환수되면서 한미동맹의 어떤 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엔사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유엔사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호주나 캐나다 군 출신들 부사령관으로 영입을 했던거나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과연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을 온전히 잘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